그날은 굴비 한 손, 보리쌀 한 대밥, 머리핀 한 개, 아무도 물건을 팔지 않았다. 식육점도 포목점도 어점도 닫혀 있었다. 아운의 장터 그날은 아무도 소리내어 웃지 않았다. 수다쟁이 할매도 짓궂던 터벅머리 총각도 비틀거리거나 들르지 않았다. 무거운 발걸음 앞만 보고 내디뎠다. 4월 초하루 그날은 아무도 부모 자식 걱정하지 않았다. 손과 손이 만났다. 목이 터져나가던 그날은 그들의 손엔 어떤 쇠붙이도 없었다. 그 흔한 낫 한 자루 부엌할 홈마저도 삐뚤게 그린 태극기와 맨주먹, 만세우른 입과 충혈된 눈이 전부였다. 유관순의 아운의 장터 그날은 붉은 피에 또 뜨거운 피가 엉기고 죽음 위에 볕단처럼 수검이 덮여갔지만 그날은 이 나라 정신이 바로 세워지고 비로소 광복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비로소 광복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프로 196번째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연 맡은 아나운서 이명숙입니다. 인사부터 올릴게요. 마이크 좀 올리나요?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죠. 1년 중에 가장 달이 밝다는 정월 대보름인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더 광명과 환희가 휘황성 정월 대보름보다 더 밝게 된다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또 우수인데 성화는 눈이 많이 오고 있다는 또 이야기예요. 우리 계절은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제 눈이 돌아서 비가 된다는 우수 절개밖에 계절이 가을 이렇게 계절은 가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셔서 대전구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1 운동이 10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이제는 3.1 운동을 통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100년 전의 일이었다면 이제는 대한통일 만세를 우리가 불러야 할 그런 우리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과제이자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오늘 100주년 기념하는 이 뜻깊은 해에 우리 결의 시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서정시를 한 10권 정도를 집필을 하셨다가 유관순을 가슴에 품고 나서부터는 이제 애국 시환을 쓰고 계시는 귀한 결의 시인을 모셨는데요. 오늘 시인님의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청해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오늘 성정의 결의 시인께 박수 먼저 보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눈이 내렸죠. 올겨울에 눈이 많이 안 왔는데 그것처럼 눈이 내려서 눈 이불을 덮은 그 풀 속에 땅 속에 있는 그 풀뿌리들이 지금 아주 기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다니까 아침에 눈이 내려져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날인 것 같다.
여러분들 만나는 것이 이제 반가운 날을 하늘에서 정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같이 온 우리 동지들도 편하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우리 사회를 진행하시는 이면선 아나운서님 감사드리고 준비하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함희숙 대표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희숙 대표님께 박수 한번. 저는 결례시인 성계경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옛날 이름은 유랑시인 성계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를 찾아서 집을 가출해서 어떤 사람은 쫓겨났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가출해서 그래서 15년 동안을 시를 찾아서 돌아다녔습니다. 승합차에서도 한 5년 정도 살았고 절간에서도 살았고 또 농원에서도 그리고 봉평 메밀꽃 피는 동네 살았고 울릉도에서도 갔었고 여러 가지 다니면서 시를 썼습니다. 10권의 시집, 서령 시집을 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제 인생에 뭐가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관순을 만나면서부터 제 인생은 뒤집어집니다. 말 그대로 뒤집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믿는 분이 계시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잠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지는데 저도 제 인생이 뒤집어져서 지금은 애국시만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애국시 쓰는 이유는 이 나라에 분명히 그런 시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에 와보니까 대전에 우리 아름다운 학생들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대전에 계신 분들 역시 대전 계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여기 옛날 이름이 한밭이었잖아요. 한밭인데 여러분들 모습이 아주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날, 좋은 시간에 만나서 감사하고 오늘 이 함께 우리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실까요? 네, 오늘 또 패널 세 분을 귀하게 또 모셨는데요. 우리 패널 디저트 프로그램은 또 특징이 있어요. 자기소개는 본인이 직접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오셨는지 우리 손효 감독님부터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제 소개를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고요. 저는 그 성재경 시인님을 유관순 시단에서 뵙고 또 요즘에는 이제 결의시단 하나를 창단하셔가지고 저 이제 광복에 행보를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에 우리 성재경 시인님의 다큐멘터리라든가 또 이제 사실적인 팩트를 기본으로 한 어떤 드라마틱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라기보다는 우리 성재경 시인과의 연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라 오늘 풀이를 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서유준 시인께 마이크 드려볼게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서효준이라고 합니다. 아주 교육의 도시 대전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국학교운영위원회 서신석 사무총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서남부 및 전국학교운영연합회 그 사무총장 서신석입니다. 일명 3S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그 단체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여기 이제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학부모님도 계시고요. 초, 중, 고 11,563개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영위원회 조직의 이제 연합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자라나는 청소년들 위해서 인성교육과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또 특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의 국가강과 애국심 꽃이 이 부분이 그 우리 성재경 시인님 이 글을 쓰고 계시는 시를 쓰고 계시는 이 부분과 코드가 맞아서 저희가 이제 함께 활동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의 패널 분에게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아까 그
성시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관순 열사를 사실은 이제 그 1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시인은 그 생각 속에서 만나는 거니까 유관순 시인을 만나고 아주 뒤집어졌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네. 그 유랑 시인으로서 오랫동안 서정시만 쓰시다가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셨는지 전환점은 무엇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재미나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랑 시인에서 결의 시인이 되기까지의 뒤집어졌다라고 표현할 만큼 터닝 포인트의 강한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수많은 시인들이 있지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문학의 길을 열고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글을 써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시인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각자 자기 세계를 열어가는 시를 쓰고 있는데 저 역시 서정시를 위주로 썼습니다. 사랑, 눈물, 이별, 어머니 이런 것들을 썼어.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런 시만 쓰다가 이거 인생을 막말로 종을 쳐주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천안의 아우르 장터를 갔다가 우연히 동상을 봤는데 그 동상 앞에 만세를 부르짖고 있는 소녀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유관순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이죠. 그런데 그분을 만난 뒤부터 갑자기 먼 몸에 전기가 통해. 전기가 통해. 천둥 번개 맞는 것처럼 전기가 통해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내가 가야지 이것이다. 그리고 그 뒤로 바로 애국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작년에 이순신 시집을 현충사에 출판 기념을 했고요. 지금 이제 김구 선생을 좀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쓰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조국,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나라 고마움을 모르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저한테 아주 아픔으로 다가왔고, 저 역시 그런 사람, 나라는 어디 가버리고, 자기 개인 영상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시작한 애국시. 이 애국시가 우리 가슴에 애국이라는 횃불을 밝혀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를 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좀 박수 한번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 것 같은데. 유랑 시인으로 10권의 선한시를 쓰면서 그래도 뭔가 마음에 채울 수 없는 뭔가 공허함, 허전함을 느끼다가 유관순을 만나고 나서부터 정말 정신을 번득 한 대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는 결의실, 조국의 고국의 소중함 그리고 고귀함을 알고 또 전하고 싶어서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인을 받을 때 써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조국이 님을 부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요. 어떤 책무감이 들기도 하고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글에는 또 더 강한 힘이 있죠. 이런 것들로 우리 조국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끌고 계신 결의 시인으로 계속해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효륜 시인께 말씀드려서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붓글씨로 쓰셔가지고 항상 뜨겁게 낭독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이제 유관순 시단과 또 결의시단하는 창단을 하셨는데 그 두 단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물론 정제부터 조금 남다르시긴 하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신앙송을 하는데 저는 낭송이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시 낭독을 하지요. 그것은 붓글씨를 제가 직접 써서 부르마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단순한 의미다. 좀 튀어보려고. 이게 이 양복 입고 올라가는 것보다
들어가기 보면 좀 더 멋있을 것 같아서 이기차게 좀 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도 앞으로 자기가 독특한 개성적인 옷을 입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일본 사람 입는 거, 미국 사람 입는 거 쫓아다니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좀 자기 몸에 맞는 멋있는 옷을 주겠고,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애국시 낭송을 일단 100번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뒤는 잘 몇 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올해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신앙송이 지금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직접 제가 올라가서 뜨겁게 이 나라에 대한 시를 외쳐보고 싶다. 제가 낭송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천안 병천의 아우레장터에 유관순 애국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 5년 됐는데요. 매달 1일날 오후 1시에 아우레장터에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은 함께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제 서울에 유관순뿐만이 아닌 나머지 모든 조국에서 순적한 순국 영웅들, 독립투사, 애국자들 위해서 교회에서 하늘을 창단했습니다. 이 단체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우리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교회에서 하늘에 같이 오셔서 활동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단체는 어쨌든 시를 통해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 함성을 다시 불러올리고, 시를 통해서 사람들의 가슴에 뜨거운 애국을 전달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상원 배우였나요? 옷 입는 것도 전략입니다. 라는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기왕이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더 부합되는 의상 차림이 더 큰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미라닐 법칙에도 눈에 가장 많이 인상적으로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55%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거기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또 의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민족애를 그리면서 조국애를 그리면서 그런 시를 쓰고 있으니까 두루마기 도포자락에 이 옷차림이 썩 어우러져서 더 큰 효과를 주면서 사람들한테 더 강인한 인상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계신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할 수 있고 더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질문을 한번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인사 말씀에 청년들에 대한 국가관과 이제 애국심 함양에 저희가 많은 부분을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계경 시인님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이 부분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전국 그 초중고 10,000여 개 학교와 함께 문예대전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문예대전 했을 때도 다른 부분보다는 여기에 있는 독립 3남매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문예대전을 했고, 올해도 지금 현재 계대시당 하늘과 저희와 국제 콘텐츠 진흥 협의회와 함께해서 저희가 2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에 이제 많은 저희가 그 수상한 작품에 대해서도 상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그 송재경 시인님께서 그 독립 3남매라고 그 여기 말하는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의사를 이제 독립 3남매를 일컬고, 또한 애국 우리나라 이제 그 이순신 장군까지 해서 애국시를 많이 그 쓰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은 그 어떤 영향과 효과를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파장과 효과는 어떤 것이고, 또 독립 3남매라고 그 명칭을 붙이셨습니다. 여기에 꽤 재미있는 부분 에피소드가 있고 한데요. 그래서 그런 명칭을 부여하게 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독립 3남매, 이름하여 유관순, 윤봉길, 안중근 의사를 이제 시집을 내면서 독립 3남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여기 또 관련된 에피소드가 또 있군요.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독립 3남매는 바로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세 분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독립운동에 가장 선봉에 섰고 오랫동안 기간이 많았는데, 이분은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독립 3남매 세 분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 무엇이냐? 첫 번째, 일본과 싸웠다. 일본을 상대로 싸웠다. 두 번째는 젊다. 유관순은 19살, 안중근은 32살, 윤봉길은 25살. 젊다. 젊은 나이에 순국했다. 세 번째는 감옥에 잡혀가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 세 분 다 공통적입니다. 유관순 서대문 감옥에서 1년 6개월 동안 매만 맞다 돌아가셨고, 안중근은 잡혀서 여순 감옥에서 있다가 교수대에서 돌아가셨고, 윤봉길은 잡혀서 일본에 가서 일본의 교도소에 있다가 거기서 요다산에서 돌아가셨고, 이렇게 세 분 다 감옥에서 돌아가셨다. 공통점. 그리고 세 분 다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독립을 앞당겨온 사람들이다. 독립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었던 우리나라를 구한 중국 영웅들 중에 대표적이다. 물론 우리나라에 수많은 독립투사가 많습니다. 중국 영웅도 많고 그렇지만 이 세 분이 가장 대표적이 아니라 그래서 마침 또 나이가 차이가 그렇게 비슷비슷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이 그래서 제가 우리 쉽게 친근감 갖고 있는 남매, 그래서 안중근이 큰오빠, 유관순이 가운데 둘째, 윤봉길이 막둥이, 이렇게 해서 삼남매라고 이름을 지었어. 제가 시집을 출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또 손영호 감독님께서 영화를 지금 준비 중이신데, 어쨌든 이 독립 삼남매가 여러분이 오늘 머릿속에 기억한다면은 오늘 북포럼에 오셔서 참여한 효과는 그걸로 한 가지만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영화를 또 만들어보면 또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떨까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유관순을 소재로 한 영화를 기획하고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영화라는 건 이제 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작업이 많이 투입이 되면서 만들어진 그 작업이라 제가 뭐 공개적으로 내막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관순 자체는 지금 다큐멘터리로 시집과 동반해서 다큐멘터리로 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그 독립 3단독이 아니고 윤봉길, 안중근, 유관순 이렇게 독립 3남매를 스토리로 혼합해서 믹스를 해가지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서 지금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올해가요. 올해 이게 개봉이 되고 일반에게 노출됐으면 좋았겠지만 준비가 되는 대로 그 독립 3남매 영화, 이런 애국시 편들을 중심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나 공연이나 문화 콘텐츠가 앞으로 계속 다양하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지금 다큐멘터리는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올해 개봉이 되면 좋겠는데 좀 더 완성도 높게 발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경례 박수 한번 보내주시려고 하겠습니다. 자, 경례 곁에서 다큐멘터리를 작업을 하시는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실 텐데요. 또 지켜본 우리 성재경 시인에 대한 또 다른 또 생각이나 또 어떤 바람을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나 또 이런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꿈이라는 부분인데요. 꿈. 네. 그 성신님이 결혼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국시를 끝장을 보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어떻게 보면 이제 노년의 각오라고 볼 수 있죠. 다른 표현으로. 네. 어떤 구절에서 보니까 노벨문학상을 꿈꾸는 시인, 그런 표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한테 이렇게 시집 이렇게 정정하실 때도 노벨문학상을 꿈꾸신 이런 구절을 쓰셨어요. 저도 봤고. 근데 사실 노벨문학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국력이 있어요. 봤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네. 적이 없죠. 그렇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는데 몇 차례 거론만 되었을 뿐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미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시인들이 나왔고 개관 시인들도 있고 작년 재작년에는 그 밥 딜란이라는 그 네. 미국 가수 맞습니다. 보면은 뭐 이제 시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시인으로서 받은 거죠. 그분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 가수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네. 거죠. 가슴말이. 그러면 우리나라 국력도 커져가고 있고 구분이 웅비하면 성시인이 이와 같이 계속 애국시 집을 애국시를 쓰시고 애국시 집을 만드시겠다.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과연 성신이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국제 논리가 경제 논리로도 맞춰서 또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또 많이 신장이 되어 있는 시점에 노벨 문학상에 대한 또 소리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들어볼까요? 네, 그런 사람은 누구나 소망하는 노벨 문학상이겠지요. 우리나라 수많은 시인들도 그걸 위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시 중에서 노벨상을 도전할 만큼 일관적이고 체계적이고 주제가 있는 시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인들이 도전했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이제 도전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애국시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계속 쓰는 애국시를 가지고 노벨 문학상 도전을 해서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어. 쪽팔립니다. 제가 이번에 그 대통령하고 국무총리에 제가 두 분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우리나라 노벨문학상이 없습니다. 제가 타겠으니 후원하십시오.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거기 와서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말 주체의식 갖고 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을 바랍니다. 말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노벨 문학상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는 분야의 최고봉에 오르고 싶은 도전 의식을 가지고 있죠. 욕심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손재경 시인이 원하는 만큼의 이루어질 수 있는 또 응원과 격려되는 박수를 한번 사랑으로 보내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일관된 주제로 소견을 아주 뚜렷하게 갖고 쓰고 계시니까요. 잘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주제 질문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제가 질문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시를 쓰게 되면 아까도 우리 손재기 시인님께서 유랑자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시를 쓰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절이나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성재경 시인님은 현재 시인이기도 하시지만 목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시를 쓰시기 전에 항상 한 열흘 정도 금식 기도를 하고 시를 쓰십니다. 저도 금식 기도를 저도 뭐 개인적으로 기독교다 보니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한 2, 3일만 하더라도 엄청 힘들거든요. 열흘씩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시를 쓰시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아니면 어떤 극한 상황에서 어떤 영감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쓰시는지 또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쓰셨을 때의 어떤 효과나 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인지 이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금식 기도 해보셨나요?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밥을 먹어야 사는데 밥을 굶는다는 것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왜? 애국시는 돌아가신 순국선에 대한 뜨거운 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고통은 따라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고요. 여러분 금식하게 되면 배는 고파도 머리는
은하처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한테 주시는 그 밝은 지혜가 솟아오르는, 예를 들어서 제가 금식하지 않을 때는 시를 하루에 한 편 쓰기 힘든데 금식할 적에는 하루에 5편, 6편 쏟아 내려옵니다. 쏟아 내려와.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 금식은 시 공장을 운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쓰고 있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혹시 무슨 일이 닥치면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식하시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잘 풀어질 것입니다. 기운이 닿아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는데, 금식을 하면 배는 고픈데 마음은, 정신은, 영은 은하처럼 반짝일 만큼 맑아져서 지혜가 더 온다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애국시를 쓰면서 정말 순국선열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금식을 하니까 그런 시가 누가 시 공장을 운영하냐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시를 적어왔다고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존경의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서유린 또 패널님께 마이크 드려서 질문 한번 청해보겠습니다. 일반 시들은 참 그 언어의 마술이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합니다. 그럴 때 선생님의 시를 한번 읊조려 보면서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애국시를 선생님은 한국 문학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애국시를 쓰시기 때문에. 네. 글을 쓴 자체, 그것이 애국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 나라 사랑,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두려워하고 피해가려고 그러죠. 여러분도 앞으로 혹시 글을 쓸 기회가 있으면 뜨거운 나라 사랑을 글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제 문학상들이 있는데 제가 돈이 안 되는 문학상은 제가 놔두고 상금이 1,000만 원 이렇게 걸리는 문학상을 5군데를 작년에 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서도 꼴등도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우리 한국 문학 하는 사람들이 신춘문예 같이 시인이 봐서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가지고 쓴 시를 뽑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학이 퇴보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정서에 가장 딱 맞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없는 얘기, 지어낸 얘기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시를 쓸 적에 그 속에 뜨거운 애국의 마음과 그리고 뜨거운 나라, 뜨거운 동포의 마음과 앞으로 이제 통일까지죠, 연결될 수 있는 길들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너무나 난해한 그런 시도 많이 있는데, 자녀가 분명한 시를 쓰고 있는 성재경 계례시인을 모시고 오늘 북포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우리 손호 감독께 마이크 드려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또 와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애국시를 쓰시고 애국시집을 내시고 이와 같은 어떤 포럼, 이런 문학관에서 공개적으로 행사도 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인의 또는 우리 그 시문학의 사회적 역할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문화선진국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휘트먼이라는 시인이 있고 영국은 워스워드라는 또 시인이 있고 이렇잖아요. 실명을 얘기하기는 거론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벨문학상의 거의 후보까지 올랐던 어느 시인이 요즘에 어떤 운동에 연루돼가지고 낙마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차제에 진짜 애국시만으로 난행, 고행,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시면서 시집을 계속 출간하고 계시고, 지금은 특히 또 백동 김구 선생님 시를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5월달이나 6월달 되면 또 출간이 되겠죠. 애국시를 계속 쓰시면서 지금 김구 선생님
그 시편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는데 김구 선생의 시와 관련해서 애국시 선봉에 서시면서 나름대로 특별히 생각하시는 요즘에 어떤 사상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김구 선생 하면 특별하죠. 왜냐하면 평생을 조국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아서 돌아오죠. 중국에 돌아오는데 11월 달에 환영을 받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치의 논리로 살다가 1949년에 안두에 의해서 총 맞아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뒤 딱 1년 뒤에 6.25 사변이 발발합니다. 김구 선생이 살아계셨다면 그분이 김일성을 몇 번 만났는데 통일하자고 김일성이 거절했죠. 어쨌든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동족 상장의 비극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봅니다. 어쨌든 김구 선생이 끝나면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 제 시집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해마다 한 권씩 제가 목표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그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 시집을 통해서 이제 이 나라의 어떤 그 목숨 바친 분들의 희생이 고귀하게 평가받고 앞으로 우리 국가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분이 정신을 여여받아서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정신이 들어가서 그 정신이 뼈죽 깊게 새겨진다면 앞으로 이 나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일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통해서 정말 청정해진 마음으로 순공산열의 애국혼을 마음에 담아서 한 권씩을 써내겠다고 하는데요. 정말 애국 지사가 굉장히 많았죠. 우리 기래성재경 시인께서 한 200살 넘어까지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정말 많은 애국시들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 기성 세대들이 가져야 될 숙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라는 청소년들이 학교 교과서로도 많이 출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애국시를 읽고 그리고 춤과 효 그리고 나라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애국혼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바라봅니다. 오늘 대전포럼 정말 귀하게 모셨습니다. 들으신 성재경 시인을 모시고 이렇게 1시간여 진행을 했는데요. 객석에 계신 우리 분께 한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요. 한 분 정도만 마이크 대서 네, 준비 질문을 한번 받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네. 아까 미리 약속한 게 있어요. 어떤 학생분이 대시를 낭송하기로 했는데 낭송하기는 한번 들어보죠. 마치고 나서 할게요. 마치고 나서. 우선은 질문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한 분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죠. 정신을 만나가는 거. 유랑을 다니지 말고 정책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회기가 되셔가지고 다시 사모님을 만나서 복귀돼서 결의시인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걸게 된 데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민족입니다. 그 권한은 각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금식 기도까지 하시면서 시 작품이 나온다는 이 시 전율에 의해서 이 시를 읽은 사람마다 전부 다들 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를 볼 때 제가 유관순 단체를 이렇게 선양을 해서가 아니라 모든 시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읽어보면은 뭔가 감정이 느껴진다는 그 어떤 영감을 받고 나름대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벨 문학상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안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지금은 좀 막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뻥 뚫리지 않고 있고 그러나 원재현 시인님께서 나는 언젠가 뚫릴 것이다. 될 것이다. 가능성이 아니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데 감사한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앞으로 옥도의식으로 타파를 해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인간적으로 어떻게 좀 풀어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좀 프로필이랄까요 전개랄까요 과정을 약간 좀 해주시면은 또 혹시 저도 생각하는 사람 중 독지가로서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당장에는 제가
독재가 앞에 전진을 못하고 있으면 제가 도울 겁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시민 나름대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한번 더 프로필을 정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만한 내공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내공을 쌓아서 그래서 지금 지략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방송이 됐죠. 문화복지 TV에서 방송을 했고 앞으로 거기서 지금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속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우리나라 현재 모든 그 문화적인 요소는 뭔가 특별하고 잘하면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길을 가다 보면 욕심 없이 가다 보면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확실하게 정립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빨리 온다면 그것도 잘못하면 글을 못 쓸 수 있는 계기 될 테니까 제가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제 가는 길에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혹시 또 저한테 많이 하실 말씀 있으면 과감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고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저희들 앞길을 함께 논해주는 시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박수로 격려와 응원을 하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6번째 대전 북포럼 결의시인 성재경 시인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독립 3남매를 위시해서 이순신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의 집필 중에 있다고 했는데요. 5월이나 6월쯤에는 출판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구 선생님도 원하는 게 있었죠. 문화 강국을 원하셨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국조 단돈의 이상이 그것이라고 믿는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이제 정말 3.1운동 100주년에 관해서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대한 독립 만세에서 대한 통일 만세로 우리가 진정한 통일로 세계 평화를 우리나라가 주도해 나가는 그 지구촌 평화를 우리 대한민국이 리더해 나가는 그날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애국혼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애국혼으로 애국 시를 쓰고 계시는 성재경 시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리고 오늘 또 훌륭한 세 분의 패널을 모셔서 또 깊이 있는 질문으로 오늘 유익한 답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분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우수의 정말 대보름인 오늘 이날에 비가 오는데도 귀한 걸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또 의미가 좀 없을 수도 있겠죠. 오늘 귀한 걸음 함께 해주신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오늘 196번째 대전 북포럼 성재경 결의시인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준비된 우리 친구 낭독이 있죠? 결의시인 성재경 시인의 낭독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소개하시죠. 저는 대전 시민 양희범입니다. 한산섬이 울고 있다. 저 앞바다에 떠있는 거북선 등대야기. 파도 치면 넘어질 듯 뒤뚱거려도 젖 한 모금 물릴 수 없어 사무치는 어미 가슴으로 울고 있다. 재승당 주인이 떠난 자리에는 텅 빈 옛 삼도수군 통제형 운주당과 헐터, 시린 달빛은 한산대첩 하객진을 펼쳐들고 무 섬 사이에서 바람도 묵념하다 가면 창자를 끊는 한 줄기 피리 소리도 잠잠해져 난중일기 묵향이 온몸으로 번져오는데 아직도 한산섬 동쪽 서쪽 천리 물길 깊은 바닷속 거친 물살통로 한켠에서 400년 전 이름 없는 장병들의 피가 냉동고처럼 응고되어 모여있을 것이고 영웅의 뜨거운 눈물이 엄피 녹여 이끌고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 먼 바다까지 한바탕 휘돌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울부짖고 있다. 조국의 미래를 지키다 죽어간 장군과 부모와 고향나라 지키던 젊은 아들들이 육지가 아닌 바다에 묻혀야 했는지
양지가 아닌 캄캄한 물속에 누웠는지 생각 없는 이 나라 젊은이들을 향하여 절룩걸음 걸으며 어디를 가고 있는가 거북선 바다로 깨어나라 외치고 있다. 시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가장 첫 소리입니다. 노래도 있죠. 노래도 부르면 노래가 되고 그것을 아름답다 이렇게 치면 시가 되는 겁니다. 이 시는 결국 문학의 끝이고 시가 존재하면 사람은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시가 없다면 사람들은 삭막하겠죠. 시는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를 쓰려면 먼저 사물을 자세히 봐야 할 것이에요. 사물을 자세히 보면은 자 보세요. 꽃이 하나 피었다. 이 꽃을 자세히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별을 닮았어요. 모든 꽃들은 다 별을 닮았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별은 꽃을 닮았어요. 꽃과 별이 같이 있다는 것은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하늘에 있는 지혜가 우리 마음속으로 걸어들게 됩니다. 지혜가. 그 지혜가 걸어 들어오면 그 지혜로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한글이죠. 신영장께서 만드신 한글이 가장 아름다운 글인데 일본은 300단어를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400단어를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무려 11,000개 단어를 말할 수 있는 이런 한글 모국어로 우리가 글을 쓰게 되면은 모든 희로애락 모든 정서를 다 표현하게 되는데 그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진실입니다. 진실 없이 시를 쓴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사람은 시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사기꾼, 도둑놈, 살인자, 다른 사람을 험해하는 자의 사람들은 시를 쓰면 안 됩니다. 왜? 시 쓸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시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일본 천연시를 쓰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린다. 그렇게 말했을 적에 죽어간 두 사람의 시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동주와 이육사입니다. 이육사는 원래 이름이 이환인데 이 사람은 감방 번호가 224번의 이육사인데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시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변절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잘 아는 미량 서중 선생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말씀에 드려도 괜찮은 이유는 제가 서정주 시인과 저와 비교해서 쓴 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시인이면 틀림없습니다. 서정주 시인만큼 대한민국에서 글을 잘 쓴 시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해방될지 몰랐다. 야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나라가 1000년 100년 일본 놈 손아귀 있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였죠. 그런 정신 상태에 가지면 시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 시는 죽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 시인으로 수많은 상을 받았고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진실이다. 진실. 진실이 있으면 그 똑같이 따라붙는 단어가 바로 사실입니다. 사실. 일반 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국시에서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사실이 증명이 안 되면 그 시는 애국시로서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애국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윤봉길 의사가 홍포 공원에 가서 폭탄을 던져서 7명이 중에서 3명이 죽고 4명이 부상당했고 눈 빠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랬는데 그럴 적에 그 사실을 어떻게 글로 순화시키느냐. 자, 안중근 의사가 할변역에 가서 이토기가 총을 계속 쐈는데 7발을 쐈는데 3발이 명중하고 나머지 4발은 옆에 있는 사람 다 맞았어.
이 진실을 어떻게 시로 표현하느냐. 유관순 열사가 안호장한테 잡혀가서 서대문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이 유관순에게 무슨 얘기합니다. 야 관순아, 야 이 어린애야, 고집들 그만 부려. 너 말이야 한 번만 잡혔다고 말하면 바로 풀어줄게. 여러분 18살 먹은 소녀가 한 번만 잘못했다고 하면 풀어줄게. 그런데 이 소녀는 잘못은 내가 한 거 아니라 너희들이 했어. 너희들 나빠. 그리고 결국 1년 6개월 동안 매만 맞다가 끔찍한 10대 고문을 당하고 옥중에서 석방을 불과 4일 막혀놓고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왜? 일본 4일 뒤면 유관순 석방시켜야 돼. 법적으로 5년에서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됐어. 그러면 4년 줘야 되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막말로 죽였습니다. 사인이 뭐냐? 방광파열, 또 자궁파열, 여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다 파괴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내가 일본에게 항복해줬다는 사람을 생각 안 했습니다. 이런데 그 우리나라 기라사 같은 시인들이 뭐 누구누구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애국시를 쓴 사람도 마찬가지 그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일본이 천황을 위해서 글 쓰고 우리나라 사람 잡아다가 학도병으로 보내는데 찬양한 글 쓰고 모병가를 쓰고 별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시의 진실, 사실 자체를 오변하는 거죠. 여러분이 시를 쓴다면 사실 올면서는 시가 되지 않습니다. 진실과 사실 두 가지 바탕 위에 시를 쓰게 되는데, 자 그러면 시를 어떻게 써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갈까요? 아름다워야 되죠. 아름다워야 되죠. 그럼 아름답다는 것은 단어를 갖다가 그것을 표현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인데 가장 아름다운 문장은 내 글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할 게 없어요. 내가 그거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저 꽃이 아름답다 그러면 아름다움을 얘기하면 돼. 이거 시작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좋은 글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돼. 시간. 다시 말해서 계속 고치고 또 고치고 생각하고 또 고치고 반복적인 훈련, 연습이 시작합니다. 연습.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모래밭에 똑같은 모래는 없다. 똑같은 모래는 없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소털이 있는데 그 소털이 다 똑같은 털은 없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다 다른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 감정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고 그상한 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가끔 이 문화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이상한 시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죠. 이상한 시들, 시 같지도 않은 껄렁한 시들, 저급적인 시들에 우리는 충격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는 누구를 이렇게 인기를 얻으려고 쓰는 것보다도 또 누구를 뭐 즐겁게 해주려고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는 자기 자신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되고 자기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시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꽃 앞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앉아있어.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꽃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들으면 됩니다. 바람을 쐬고 싶으면 동산에 올라가서 바람을 하루 종일 맞고 있어. 머리카락이 날리고 눈살이 휘날리고 한 적에 바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별을 보고 싶으면 도시에서 옥상에 가서 별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해변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렇게 빛이 없는 곳 하늘을 보면은 우리가 하늘을 보면 별이 드문드문 있어. 드문드문 잡쓰는데 드문드문 있는 이 별들이 제가 필리핀의 그 민다나오 네브로스 산정에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나 하늘에 한 바늘하게 찔릴 수 없이 전부 다 별이야. 하늘은 그렇습니다. 하늘은 별로 꽉 차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왜? 어두워서. 우리 눈이 어둡고 빛이 밝아서.
그리고 우리는 별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별을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지듯이 우리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겠다면 별은 보여집니다. 그때 별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내와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훈련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개인 색깔, 개성 가장 중요하죠. 개성. 어떻게 내가 시를 쓸 것인가. 처음엔 잘 모르면 다른 사람 시를 쓰는 것을 읽다가 모방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나가면 어느 시대를 보면은 자기 시 세계가 들여다보지고 그 시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이 행복한 줄 알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애국시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순신 이 시집 한 권을 쓰기 위해서 남쪽 도시를 얼마나 찾아다니는 겁니다. 걷고 또 차 타고 다니면서 바다 한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순신 흔적을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걷다 보면 이순신 장군이 한 칼 차가 내펴서 야 내가 뭐 하나 가르쳐 줄까? 내가 여기에서 임금에게 상소를 이렇게 올렸어. 내가 이 상소를 올리면 난 죽을 줄 알아. 그렇지만 나는 내가 이 열선 위에서 상소를 올린 것은 정의가 살아있고 이 나라를 위하기 때문에 난 죽어도 좋아. 나 그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한번 글을 써볼래? 얘기가 들려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집을 썼고 지금도 김구 시집을 쓰기에 저는 계속 김구가 다 있던 흔적을 찾아 제가 이제 다닙니다. 옛날에 유랑하던 버릇이 있어서 아주 여행하는 걸 제가 잘해요. 잘 다녀. 그래서 머물렀던 거, 숨었던 거 거기서 제가 가려고 다 지도 스캔해놨는데 중국도 1차 갔다 왔는데 한번 또 가야 됩니다. 이제 지난번에 간 것은 상해 임시정부만 보고 왔고 앞으로 이제 간 것은 임시정부 옹기구만 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시를 써오기 위해서 100편의 시 중에 지금 85편만 써놨습니다. 6편 남겨온 이유는 현장을 위한 시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증이 되고 어떤 것이 확실히 밝혀질 사실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된다. 특히 애국시는 일단 내 가슴이 먼저 뜨거워져야 된다. 나라 사랑이 무엇인가? 왜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이런 스스로의 범인에 휩싸일 적에 애국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이 TV나 이런 강연에서든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 채널이 열리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일단 제가 우리 또 하 대표님께서 일단 하려니까 무조건 생각나는 거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